내 자산을 찾았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산을 알라. NH자산플러스, NH농협은행. 준공과 입주가 마무리됐는데도 해산이나 청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서울에만 10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 등 이유도 각양각색인데 조합 해산이 늦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조합비 정산이 미뤄지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 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기대와 함께 일부에서는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기업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매력에다 정부의 반도체 배터리 관련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이 파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무분규 협상에 나섰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노동계가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위워크 해외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관련 직원들을 징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워크 해외 비상장 주식이 사기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워크 관련 해외 비상장 주식 신탁, 특정 금전 신탁 판매와 연관된 직원들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9년 5월 해당 신탁을 100억 원 규모로 판매했습니다. 당시 신한금투가 미국 상장을 준비하는 위워크 주식을 직접 구하기 어려워 위워크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해외 특수목적 법인을 인수했는데 2년여가 지난 올해 초 해당 SPC가 위워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발견한 겁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계약관계에 있는 홍콩 관리 회사를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태 파악 중입니다. 다만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먼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신탁은 판매로부터 3년이 지난 내년 5월 만기가 도래하는데 연장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한금투는 아직 만기가 남은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신탁 계약에 따라 투자자 보상 등을 다룬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대본다든지 아니면 당사자 간의 조정 합의를 거친다든지 신탁 계약상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신탁법상에 보면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워크는 지난 2019년 미국 증시 상장을 시도했다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실패했지만 최근 스펙 합병을 통해 증시 입성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재정 일자리 사업의 성적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만 낭비하고 효과는 없었다는 건데 그런데도 이들 사업 대부분은 올해 오히려 예산이 늘거나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청년들에게 빅데이터 교육을 시킨 뒤 공공기관에서 인턴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지난해 사업평가에서 감액 대상,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예산 94억 원을 썼는데 참여자 대부분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재학생이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예산을 타놓고선 엉뚱하게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참여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일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류의 포용적인 자리 정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청년들을 더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산림청이 추진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사업도 감액 대상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불 진화에도 참여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과 신체 역량이 필요한 일자리지만 참여자 3명 중 1명은 인근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지난해 재정 일자리 사업 145개를 평가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사업이 개선이 필요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본예산은 25조 5천억 원, 전년보다 20% 늘었고 이 가운데 정부가 돈을 대
직접 만드는 일자리 사업엔 2조 9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감액 대상 평가를 받은 사업 대부분이 올해도 예산이 늘거나 전년 수준으로 배정됐습니다. 실제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은 지난해 본예산 20억 원에서 올해는 163억 원으로 8배나 예산을 불렸습니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이 돈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평가마저 구색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온라인 신선식품업체 마켓컬리가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식품 유통업체 미스프레시가 최근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가 주가가 공모가 대비 30% 이상 떨어졌는데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연내 상장 추진 계획을 밝힌 마켓컬리. 미국과 한국 중 어느 곳이라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제2의 쿠팡을 꿈꾸며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만년 적자 상태인 쿠팡이 미국 시장에서 후한 평가를 받은 만큼 마켓컬리 역시 유사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켓컬리는 상장 계획을 밝힌 뒤 식품 외에도 가전과 여행, 뷰티 등 상품 카테고리를 다양화하고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켓컬리의 이 같은 행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마켓컬리의 비교 대상은 쿠팡이 아니라 중국의 미스프레시와 딩동 마이차이라는 겁니다. 둘 다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창고형 음식료품 기업으로 전지창 방식으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다는 점이 마켓컬리와 유사합니다. 전지창 방식은 오프라인 매장 없이 인구 밀집 지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소비자에게 신속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중국 온라인 식품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등에 업고 미국 증시에 상장했지만 성적은 초라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한 미스프레시는 공모가 대비 주가가 30% 이상 떨어졌고 딩동마이차이는 공모 자금 규모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아직까지 두 기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상대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알리바바나 징둥닷컴 같은 인터넷 공룡과 싸워야 하는데 도심 지역을 제외하면 이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창사 이래 한 번도 흑자를 못 낸 마켓컬리 역시 식품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한 쿠팡과 이베이를 인수한 이마트, 후발주자 오아시스 등과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침투율에서 벌써 이제 50%를 좀 이게 전후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커머스 중심의 이제 소매업으로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물류라든가 배송 쪽에 대한 투자의 속도를 높일 것이고 투자의 강도도 이제 세질 거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온라인 사업을 갖다가 이제 확대하는 유통업체들 간에도 이 이제 이커머스 시스템에 대한 경쟁 강도가 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켓컬리가 제2의 쿠팡이 될지 제2의 미스프레시가 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명, 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과 국내 집단 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큽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과 휴식의 조화를 주문했던 문 대통령은 비상한 시기라며 다시 방역 고삐를 지시했습니다.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입니다.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당장의 확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합심도 당부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엄격한 적용, 지난 주말
민주노총 집회 등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도 지시했습니다. 순조로운 백신 접종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 일상 회복의 희망도 다시 반전을 맞았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모처럼 회복세를 이어오던 우리 경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복병을 맞았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유예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논란과 잡음이 끊이질 않는데 동시에 국산 백신 개발은 더 속도가 붙을 조짐입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 그리고 이지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 두 기자가 준비해온 소식들을 전하기 전에 현재 코로나 상황 얼마나 심각한 건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허정민 앵커 정리해 주시죠. 예, 그야말로 4차 대유행 공포가 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가 700명대를 웃돌았습니다. 3차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 1월 초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인데 보통 주말은 검사량이 줄어서 확진자 수도 적게 나오는데 이걸 감안해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특히 신규 감염자 100명 중에 7명은 델타 변이라고 하는데 감염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 비중이 점차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들은 특히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301명, 경기도가 210명, 인천 16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체 81.8%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주로 어디서 감염이 됐나 확인을 해보니까 댄스 연습실과 실내 체육시설, 또 노래방과 유흥주점, 학원가나 교회 같이 집단시설 위주로 감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 인센티브 기대감으로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확산을 부추겼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 최근 주말간에 우리 국민들의 카드 이용량을 보게 되면 유흥이 26%, 여행이 14%, 음식점과 레저는 각각 7%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런지라 당분간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적어도 수도권에서만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 접종자의 야외 노마스크 방침을 정부가 철회했죠. 또 수도권에서 밤 10시 이후 공원과 강변에서 야외 음주를 하는 것도 당분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현재 코로나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까지 들어봤고 이렇게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거리두기 완화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이 당국이 개편 계획 발표를 7일로 앞두고 있죠. 네, 수도권 지역 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죠. 이거를 오는 수요일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이 적용 여부를 놓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이제 논의 중에 있는데요. 네. 수도권의 경우 이제 나흘째 500명대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을 하고 수도권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할지 아니면은 격상을 추가로 유예를 하고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나흘째 500명대를 기록해서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한 3단계 기준은 충족한 상황입니다. 새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르면요, 서울의 3단계 격산 기준은 주 평균 195명, 수도권은 500명 이상인 상황이 3일 이상일 때입니다. 현재 지금 나흘째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건은 충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5일 기준 수도권 일주 평균 확진자는 이제 569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기존 거리두기의 2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제 새롭게 바뀐 개편안 기준의 실제 3단계로 격상을 할지 여부는 정부와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병상 여력이나 위중 환자 비중 등까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체계는 계획대로 이제 개편을 하는데 단계를 기준으로 이제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건데 3단계가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단 3단계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 가운데 2단계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표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3단계로 격상하거나 새 거리두기 적용을 연장하더라도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실내 취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방역 강화 차원에서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예방 접종자라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 학교도 좀 궁금하실 겁니다. 거리두기 3단계 때는 전면 등교가 좀 중지가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3, 4학년은 4분의 3까지,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당장 수도권의 경우 새 거리두기가 적용을 한다고 해도 2학기 전면 등교는 불가피하게 좀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백신 지원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 델타 변이 확산세를 정부도 좀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건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방역 예산이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질병관리청에 이 약 한 3조 3,500억 원의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예. 이번 예산안의 핵심을 보면은요, 안정적인 코로나19의 예방 접종과 또 방역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코로나 예방 접종 실시에만 약 2조 원 가까이가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나 이 도입 추진을 위해서 정확하게 1조 5,200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과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추가 금액 계약한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의 구매 비용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됐고 또 추가 접종이나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도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도 이곳에 이제 더해졌습니다. 또 하반기에 민간 위탁 의료기관을 활용한 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도 약 3천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발생 시에도 이제 피해 보상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엔 160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이 특히 중증이면서 이 인과성 자료가 이제 불충분으로 인해서 심의된 경우 적정 범위의 치료비를 책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방역 대응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 지원금이 약 1조 원 규모가 추가가 됐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가 약 한 1,700억 원, 또 유급휴가비가 630억 원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이제 질병청 총 지출 규모가 기존의 3조 3,400억 원에서 이제 6조 6,900억 원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2배가량 늘었다 그쵸. 이런 얘기군요. 예방접종과 방역 대응의 예산 지원을 크게 늘렸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도 더 빨라질 수 있게 정부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국산 백신 개발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임상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인 만큼 이 기존에 상용화된 백신과 또 효과를 비교하는 면역 원성 비경 3상을 허용을 하고 이를 설계할 때 이제 고려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임상 3상 시험을 하려면 대규모 이제 이 피험자의 가짜약 투여군과 또 백신 후보물질 투여군으로 이제 나눠서 이 두 집단의 면역 형성 정도를 이제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식약처가 기존의 국내외에서 허가받은 백신, 즉 대조 백신과 국산 백신 후보물질, 시험 백신을 이제 비교하는 비교 임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뭐 좀 더 쉽게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더 쉬워졌다. 그렇죠. 네. 네, 또 시험 대상자 수가 시험군에서 3,000명 이상, 뭐 대조군에서 1,000명 이상을 모집하도록 했고요. 시험군 대조군에서 얻은 안정성 자료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백신 개발 업체들이 기존의 이제 시험 대상자 수를 수만 명에서 이제 수천 명으로 줄여서 이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고요. 국내 코로나19 예방 접종 본격화로 가짜약 투약군을 모집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 국가 출하 승인 가이드라인도 제정을 했는데요. 이 국가 출하 승인 제도란 백신이나 보툴리눔 툭신 등 변질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제재들을 이제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국가에서 한 번 더 검사하는 제도를 일컫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과 다른 이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된 만큼 백신의 이제 이 플랫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품질 관리 시험 항목을 이제 설정해야 합니다. 또 바이러스 벡터 혹은 mRNA 플랫폼 백신은 이제 유전 물질과 이 전달체에 대한 이제 시험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제 신 기자가 정리를 해줬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 가운데 델타 변이에 대한 그런 검토는 잘 안 되고 있어서 국내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하더라도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이제 정부도 지원을 하기로 했고 말이죠. 그리고 국내 이 백신 개발사들도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초기에 개발을 했었을 때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줄 몰랐으니까 당연히 이 기존의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좋은 약이라도 이 새로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뭐 무용지물이 아니냐 뭐 이런 전망에 이제 국내 백신 업체들도 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가장 먼저 이달 백신 임상 3상을 시작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이 변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제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 등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제 재단과 논의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이 혈청량을 늘릴 수 있는 백신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이 이제 총 2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질병관리청, 또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또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 등의 이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으로부터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이 후보 물질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이제 또 약 한 1,900억 원 정도 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업체 이제 제넥신을 살펴보면은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을 이제 변경한 데 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 약 한 3만 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실시하려던 임상 3상 계획을 이제 2번에 나누어서 이제 실시할 계획이고요. 진원생명과학도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항원 성분을 추가해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에 대해서도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이 현재 이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 유효성은 확인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델타 변이와 이제 동물 효능 실험 결과를 이달 돌출해 발표할 계획이고요. 또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이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회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상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세포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뭐 백신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참 용어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얘기를 들어봤고, 이번엔 좀 쉬운 백신 용어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학교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논란 소식입니다. 이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를 했는데,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곧 시행이 되죠? 네, 앞서서 제가 학교 얘기를 잠시 좀 해드렸는데요. 기초 학력이나 돌봄 문제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전면 등교를 1학기 때부터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지난 6월에 이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 백신에 대해서 우선 접종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작용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대신해서 교사들을 맞춰서 감염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교사들이 이번 접종과 관련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게 오늘 보도드린 내용인데요. 네. 원래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을 맞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화이자 백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 2차 접종 간격이 길기 때문에 2차 전면 등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맞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이 백신이 바뀐 부분에서의 논란점이 좀 발견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화이자는 이제 혈전 논란도 없고 더 안전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신동호 기자도 말을 했던 것처럼 질병관리청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백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네. 약간 이상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추겠다는 시점인 지난 6월에 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문이 나오나요? 네, 공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이 마지막에 빨간 줄에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놔주겠다고 했고 이때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제외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신청 안 한 사람은 맞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화이자도 맞출 수 없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일전에 1, 2학년 교사들이 접수를 받을 당시인 6월에 3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백신 연관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백신이 30대와 40대 사이에서 이상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건데요.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았고 30대 미만은 접종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은 백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30세가 딱 된 교사분들이나 또 혹은 이미 신청을 했다가 이런 소식을 듣고 취소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화이자 백신으로 바뀌면서 맞고 싶은 분들이 늘어났지만 백신을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당연히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2학기 전면 등교의 취지를 맞지 않는 이런 백신 접종이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좀 확률은 매우 미미하긴 하지만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백신을 안 맞으려고 했던 교사들의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거부한 사람들, 화이자 접종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당국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네, 우선 제가 질병관리청에 질문을 해봤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 접종 대상으로 기회를 얻은 사람이 그 기회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다른 국민들이 맞은 이후에 후순위에 접종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접종을 거부했다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둘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번 우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 교사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안전을 위한 더 취지가 크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을 후순위로 미루는 정부의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일반 국민들도 혈전 우려 속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교사들이 역시 학교와 학생들의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판단에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이 정부 대응 그리고 불거지는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신동호,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적으로 미칠 피해는 이제 크지 않지만 당초보다 성장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델타 변이가 비교적 심한 유럽에서 각국 정부들은 봉쇄를 강화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독일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영국과 포르투갈도 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연구원은 하반기 경제 정상화 기대는 유효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병목 현상과 공급 부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주요국 경제단체 18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기관 절반이 코로나의 국지적 발발로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연될 것으로 봤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끝났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서 이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데 준공 후 1년이 넘도록 해산을 하지 않은 조합들이 서울에만 103곳에 달했습니다. 연속기획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의 한 아파트. 외벽 곳곳에 균열이 보이고 아파트 이름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36년 전인 1985년 정비 사업을 마무리했지만 서류상 조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해산하지 않거나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서울에만 103곳입니다. 이 가운데 10여 곳은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준공을 마치면 조합은 해산을 거쳐 청산하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조합이 남아있는 데에는 저마다 사유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추진과 주체가 사라져 해산이 불가능하거나 세금과 자녀 세대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남아있는 게 대체적입니다. 조합원과 건설사 간 소송 등으로 해산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 조합 59개 중 23곳, 미청산 조합 44개 중 22곳까지 총 45곳이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 목 1구역은 시공사와 하자 보수로, 은평구 녹번 1-2구역은 분담금과 관련해 조합 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나아가 조합장들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이 끝나야 많게는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제 몫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합에 있는 상근 임원들은 조금 많은 돈을 받는다고 또 조합원들이 생각하시는 거고, 조합비는 막 몇백억이 있는데 1억짜리 소송 같은 거 몇 개 걸어놓고 소송 때문에 조합을 해산할 수 없다, 이런 경우들이 제일 큰 두 가지 예잖아요. 서울시는 이처럼 해산이 늦어지는 조합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 고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합 해산과 청산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조합 실태를 점검해서 자진 해산할 수 있도록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가락시형과 고덕시형 두 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올 하반기 해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추가로 8곳을 점검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에 대한 소식 내일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와 더불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 1,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연일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종가 기준 연중 최고점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이날도 전거래일 대비 9.15포인트 오른 1,047.33의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연속 최고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코스닥 지수의 강세 배경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주로 포진한 제약바이오주의 강한 상승세가 꼽힙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 새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는 15% 넘게 상승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코스닥 상승률 대비 3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던 와중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제약바이오 업종에 정부 지원과 같은 모멘텀들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제약바이오가 원래부터 과거에도 보시면 펀더멘털로 갔던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상반기에 보시면 바이오 제약이 오랫동안 소외가 돼 있었거든요. 어떤 제약 바이오가 mRNA 백신 등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해 좀 순환매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K반도체 전략에 이어 이달 중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관련 업종들이 대거 포진한 코스닥 지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 정책에 따라 수급 측면에서도 호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 6월 이후 연기금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500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코스닥 시장에서 IT 하드웨어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드웨어 업종 쪽이 좀 주목을 할 만할 것 같은데 IT 하드웨어가 코스닥 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 업종들이거든요.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뢰가 있는 상황이고 디스플레이라든지 IT 제품들의 좀 더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들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올 하반기 대형 신작 효과로 실적 상승이 예상되는 코스닥 상장 게임사들 역시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팬데믹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노사 갈등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파업에도 나설 조짐인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정의선 체제 출범 이후 첫 파업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노사 임단협 교섭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되면서 노조가 파업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영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만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진짜 전 세계 셧다운 될 때 저희들은 거의 안 썼어요. 저분들이 노력을 해서 성과를 이뤄냈단 말이죠. 반대로 회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줬다며 지금은 투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협력을 할 때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모레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가결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국 GM 노조는 이미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르노 삼성 또한 기본급 인상폭 등을 놓고 회사와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수주 절벽에서 이제 막 벗어난 조선업계도 모처럼 만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철강업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모레부터 사흘 동안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고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반대는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근무 제도를 4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바꾸려는 회사 측의 방침에 두 달째 반발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현대제철 또한 임금 협상을 앞두고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들의 잇따른 파업 움직임에 경제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바닥을 쳤던 경기가 이제 막 살아나려 하는데 노조의 강경한 태도에 행여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반도체 수급난이라든지 또 원재료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파업까지 이렇게 겹치게 된다면은 이제 겨우 코로나 회복기에 접어들었는데 굉장히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합심하며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냈던 지난해와 달리
불과 1년 만에 다시 극단으로 치닫는 노사의 모습에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건만 우리나라 특유의 대립적 노사 관계는 바뀐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하던 대로 원래 루틴하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요구하고 제대로 일하고 이러면 사실 분견도 필요 없거든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처지를 감안하면 제밥 그릇만 챙기는 대기업 노조의 행태가 정당화되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대우건설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에 중흥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지난주 본입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재입찰을 진행한다고 했다가 돌연 다시 결정에 나선 겁니다. 조금 전 KDB 인베스트먼트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문성필 기자. 네, 대우건설 최대 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매각 관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흥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협상 대상자로는 스카이레이크 DS 네트워크스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매각 대금과 거래의 신속 확실성, 대우건설 성장과 안정적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인수가격은 2조 원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재입찰 논란에 대해선 재입찰이 아닌 의견 조정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본입찰을 마감하고 중흥건설이 인수가격 등의 일부 수정을 KDB 인베스트먼트 측에 제안하자 KDB 인베스트먼트는 스카이레이크 컨소시엄에 이미 제출한 제안 조건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대현 KDB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대우건설 매각은 특정 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지 않았다며 최대한 매수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조정해가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새로운 가격을 받은 결과 중흥건설은 당초 제시 가격보다 낮게, 스카이레이크는 당초 제시 가격보다 높게 각각 인수가격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건설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중흥건설로 정해졌지만 KDB 인베스트먼트가 매각 과정에서 수정 인수 가격을 받은 것에 대해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 힘쓰는 금융회사 하면 단연 NH농협금융이 꼽히죠. 농협금융은 최근 떠오르는 ESG 경영에 이런 강점을 잘 녹여서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5.8%,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젊은 층 대다수가 농업을 기피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농민들도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현재 스마트팜이 농업 활성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큰 탓에 도입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 농협금융이 ESG 활동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농가를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농업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가지 않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농협, NH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스마트팜 농장 마련부터 판로 개척까지 여러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농식품 기업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대출 상품, NH농식품 그린 성장론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대출을 받은 기업 중 희망하는 곳에 한해 농협몰 입점을 연계 지원하기도 합니다. 농협금융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농업 임팩트 금융 부문에 올해 8,664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벌써 상반기에 목표치를 모두 채웠습니다. 다른 금융사들이 특화되지 않은 대상, 농민, 농업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고 보고요. 농협이 그 설립 자체가 농업, 농민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고 또 상당한 수익을 그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다시 투자도 하고 기부도 하기 때문에 농협금융은 올 들어 ESG 경영체계 구축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ESG위원회와 손병환 회장이 주관하는 ESG 전략협의회를 신설한 것은 물론이고 올해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ESG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활동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글로벌 탄소 감축 공시 기준이 있는데 TCFD라고 해서 우리나라 금융 지주들 중에 일부는 가입을 했고 실행을 하고 있고 NH도 마찬가지로 TCFD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ESG 공시 기준에 입각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이게 글로벌 정합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글로벌 평가하는 그런 체계화도 정합성을 갖춰야지만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되죠. 이처럼 농협금융지주는 태생이 농업이라는 특징을 잘 살려서 차별화된 ESG 경영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화된 ESG 모델이 추후 회사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제는 업권을 넘어서 각 기업의 특징과 강점을 살린 ESG 경영 전략이 보다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기업 이슈 살펴보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월요일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돌아보면 뭐 상반기에 좀 등락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최고치도 경신을 하고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하반기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 분위기 참 좋았죠. 예, 5개 종목 중 1개 종목은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코스피가 역대 처음으로 3,300선을 넘어섰고 코스닥 지수도 1,030선 턱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종목 2,400여 개 가운데 상반기에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은 모두 484개로 전체 약 20%를 차지를 했습니다. 또 대형주들이 특히 선전한 모습을 보였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면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의 종목 38개 중 절반에 가까운 17개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예, 확실히 대형주 중에서 이런 성적들이 나와주면서 증시에 좀 힘을 불어 넣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잘 갔던 종목을 한번 꼽아볼까요? 네,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을 중심으로 보면 단연 효성-TNC가 돋보입니다. 효성-TNC는 6개월간 주가가 307%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 첫 개장일에 21만 1,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 주가는 90만 원까지 달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를 효성의 해라고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효성 TNC뿐 아니라 효성 첨단 소재 또 효성 화학까지 모두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효성그룹의 시가총액은 상반기 새 2배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효성 그룹주들 꽤 다뤘었는데 다뤄본 이후에도 상승폭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거의 6개월 사이에 4배가 상승했다 하면 지금 코인 시장 못지않은 기세 아닙니까? 네, 또 사실 코인은 급등할 때 돈 복사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론 무섭게 오르지만 이제 떨어질 때는 추락하는 수준이잖아요. 제가 올해 주가 등락률을 쭉 보니까 효성 TNC의 경우엔 주가가 상반기 중 가장 많이 빠진 날이 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주가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2월 1일에 저희가 효성 TNC를 다뤘었는데 그날이 효성 TNC가 상한가를 기록해서 한 38만 9천 원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다뤄보긴 했지만 효성 TNC 어떤 그룹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효성 TNC는 효성그룹의 화학 섬유 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효성 TNC는 스판덱스 섬유를 제작하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최근 레깅스나 요가복 등을 즐겨 입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스판덱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영복이나 또 패션용 마스크 등 신축성이 필요한 모든 곳에 스판덱스가 들어가면서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월 당시에도 이 레깅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유행이 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나 봐요. 네, 사실 이제 유행이 아니라 원마일웨어 또 애슬레저 룩이 문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운동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제작을 할 때도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판덱스 혼용률을 높이는 추세라고 합니다. 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통적인 의류의 스판덱스 함량 또한 5에서 15%가량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또 당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중국에서도 이 레깅스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중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스판덱스 가동률이 지난해에는 평균 83.2% 정도였는데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인 97%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거의 다 돌아가고 있는 네, 거예요? 거의 공장이 풀 가동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주 중국 스판덱스 재고는 5.8일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계속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효성TNC는 해외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국 설비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중국 내 점유율 1위 업체인 후아폰과의 생산 능력이 동일해지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효성TNC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업황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반기가 시작된 만큼 2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매출은 전년 대비 77% 늘어난 약 1조 7,8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로 보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난 1분기의 역대 최고치를 사실 경신을 했는데 1분기와 비교해서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9%, 16%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단 이게 업계의 평균치입니다. 키움증권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약 20% 웃돌 것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 1분기가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니까 2분기에도 이 최대 실적 기록이 더 이어진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효성TNC 연간 실적 전망치도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6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까지 가파른 속도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망치를 높여 잡는 이유를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건 스판덱스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편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중국과 베트남 법인의 이익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여기에 베트남 타이어 코드의 판가 인상 등이 더해져 눈높이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가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렇게 업황이 긍정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신규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월간으로 수급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월간으로 수급을 보면 보시다시피 기관이 올해 5월까지 줄곧 효성TNC에서 자금을 빼다가 6월에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매수를 했습니다. 또 외국인도 2월부터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3개월 전부터 급격하게 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외국인 기관 수급만 보자면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키움증권은 효성TNC의 목표 주가를 기존 115만 원에서 128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하나금융투자와 신한금융투자는 목표가 120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106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 건데 오늘 주가와 비교를 하면 약 20%가량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효성TNC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 A to Z 오늘은 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먼저 화면 보실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종목의 코드명인데 혹시 앵커는 어느 기업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제가 좀 영어가 약해서 어떤 기업입니까? SPC 여기에 A만 붙이면 하나의 글자가 되는데.
스페이스. 맞습니다. 오늘 우주 여행 관련된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민간 우주 관광에 나서는 기업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러니까 11일, 오늘로부터 한 일주일이 지나서 우주 비행사가 아닌 첫 민간인의 우주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포문을 여는 기업이 바로 버진 갤럭틱, 버진그룹의 우주 탐사 기업인데요. 그동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1호 타이틀을 버진 갤럭틱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지금 비행 크루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마블 영화 한 장면 같은데 이분은 누굽니까? 네, 바로 버진그룹의 회장입니다. 리처드 브랜슨인데요. 본인이 직접 001, 1호로 탑승을 해서 우주여행을 경험을 평가해보고 또 안전성을 직접 입증해 보이겠다고 이야기를 한데요. 잠깐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This July, our dream will become a reality. And when we return, I will announce something very exciting to give more people the chance to become astronauts. Because space does belong to us all. 네, 브랜슨 회장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두를 위한 우주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주 여행의 시대가 열린다. 코로나로 좀 해외여행도 못 가고 있는데 딴 세상 얘기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가는 방식인가요? 로켓을 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 버진 갤럭틱의 우주여행은 로켓으로 수직해 발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소형 우주 왕복선을 다시 날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영상을 좀 보면 나오는데요. 지금처럼 이 비행기에 우주선을 탑재하고 이륙한 다음에 공중에서 우주선을 분리 발사해서 고도 88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가장 끝, 우주와의 경계선으로 가는데 약 한 3분에서 4분 정도 지구의 모습을 구경하고서 또 잠깐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한 뒤에 무동력 글라이딩 방식으로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총 비행 시간은 90분 정도입니다. 3, 4분 정도 구경하고 오는 거면 뭐 라면 하나 못 끓여 먹고 들어올 시간인데 네. 좀 더 있으면 안 되나 모르겠네요. 이 버진 갤럭틱 말고도 우주 여행하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게 이제 제프 베조스 맞습니다. 우주 여행 가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프 베조스가 좀 먼저 일찍 발표를 했죠. 네. 오늘, 그러니까 현재 시간 5일 공식적으로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은퇴 여행으로 우주 여행을 가겠다고 20일에 갑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이제 베조스가 더 간다는 얘기가 유명했는데 갑자기 불쑥 나온 것 같아요. 버진 갤럭틱 얘기가.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버진 갤럭틱이 오랜 기간 이 민간 우주 여행을 관광 상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시범 비행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조스 CEO가 발표한 다음에 이 1호를 놓치지 않기 위한 어떤 경쟁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예. 4일, 그러니까 어제죠. 미국 독립기념일에 보란 듯이 다녀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거보다는 한 일주일이 미뤄졌습니다. 그렇군요. 뭐 1등만 기억해주는 세상, 서로 일본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해는 갑니다. 뭐 어쨌거나 이 성과를 후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네. 좀 앞서 지켜봐야겠는데 앞서 설명한 이 버진 갤럭틱하고 이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방식이 서로 다르다면서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우주선 이름이 뉴 셰퍼드인데요. 직접 발사하는 우주 발사 방식입니다. 로켓으로 쏘는데요. 아무래도 더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이륙에서 착륙까지 10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관광 시간은 3에서 4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파일럿이 없습니다. 파일럿 없이 자율 조종 시스템인데요. 올라가는 높이도 살짝 다릅니다. 신기하네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88km, 그리고 블루 오리진은 100km까지 올라갑니다. 이 100km가 바로 카르마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을 이걸 100km 카르마 라인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이 버진 갤럭틱이 과연 진정한 우주 여행이 맞느냐 이런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우주 관련해서 몰랐던 지식들을 많이 배우는데 저 카르마 라인의 근거에서 보면 블루 오리진이 좀 더 우주 여행에 가깝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 입장에서 뭐 그거나 다 놀라운 사실이겠지만 가격은 우주 여행 가는데 얼마나 드나요? 네, 버진 갤럭틱의 우주 여행이 이미 선판매가 됐는데요. 20에서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5천. 3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지상 로켓 발사 형식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네. 여전히 비싸죠. 그러네요. 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 가격은 좀 더 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소수 부자들의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우주 여행을 하는 그 개발하는 기업들 얘기를 들어본다면 결국 네.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건 이제 주가 얘기죠. 주가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주 여행 관련 기업 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버진 갤럭틱, SPC뿐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추후 상장이 예고되어 있고요. 주가를 보면 이미 관심을 받은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상장할 때 공모가가 $10 선이었는데 이 올 2월에 $60 가까이 올라갔다가 시범 비행을 연기하면서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뭐 정고점을 좀 회복한 모습이죠. 올해 들어서만 한 80% 올랐습니다. 근데 저부터 궁금한 게 이렇게 우주여행 가려면 사실 우주여행이라는 게 돈을 많이 쓰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수익성이 있나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지던데 실적도 좋습니까 실제로? 현재까지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제로고요. 기술 연구 개발로서 뭐 부수적 매출은 있는데요. 실제 우주여행 관련해서 사업으로 낸 매출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5에서 6천만 달러 적자를 내고 있는데 펀더멘탈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보입니다. 네, 이런 우주 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뭐 방법들 다양하게 있겠죠.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준다면요. 네, ETF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돈나머니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와 또 UFO 이렇게 두 ETF가 있는데요. 뭐 직접 투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